노동 3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23페이지 1, 2번은 복습하실 때 그냥 한번 보시고요. 3번 볼게요. 3번. 근로 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 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행정조치는 근로 3권을 제한하려면 뭘로 해야 되죠? 법률로 해야 되죠. 행정조치로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1번 맞죠? 2번,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 3권 행사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정당한 노동 3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사면책, 형사면책이 적용이 되죠. 우리 노조법 3조하고 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3번,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인 거죠. 자유권적 성격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기본권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의무를 진다라는 거고요. 다음 4번,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 간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된다. 노동 3권은 사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그러죠. 노동 3권은. 그래서 그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하면 그게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무효고요. 정답 5번입니다. 근로 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도 직장 폐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 노동 3권의 주체는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 3권의 주체는 근로자하고 노동조합이죠. 사용자는 노동 3권 행사의 상대방일 뿐입니다. 상대방. 근데 사용자도 쟁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직장 폐쇄. 사용자의 쟁행위죠. 근데 사용자의 쟁행위인 이 직장 폐쇄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노조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파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용자의 쟁행위인 직장 폐쇄는 노조법의 규정이 없으면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직장 폐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가 틀린 거죠.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31회 노원 문제 있죠? 거기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24번 볼게요. 24번. 노동법 법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맞습니까? 우리 근기법 15조에는 그 부분만 무효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그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번 틀린 겁니다. 왜 틀렸나 아시겠죠? 1번 틀렸고요. 니은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우리 근기법 97조죠. 근기법 9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디귿번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96조 1항이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96조 1항이고요. 리을번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죠. 니은,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정답이 3번으로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 25번 볼게요. 헌법상 근로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 32조에서 국민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죠. 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 근로자에.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2조 3항 법조문 그대로고요. 3번 근로의 권리는 공공목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37조 3항이고요. 다음 4번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거기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거기가 틀렸죠.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5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뭐 1번하고 2번 지문은 3번 지문이 37조 3항인데 나머지는 다 32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32조 문제나 마찬가지죠. 이것도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노트죠. 노트 26번 거기.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는 노동 3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유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맞죠?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선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33조 1항입니다. 3번 헌재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그 부당 노동행위 쪽에 나오는 유니온샵도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유니온샵은 조직강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합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헌재 입장이라는 거죠. 4번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33조 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 행동 자유나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죠. 5번 헌재는 노동 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헌법 37조 2항의 일반적 유보 조항에 따라서 노동 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한할 수 있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걸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개별 헌법조문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표현이 없어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32회 노원 보겠습니다. 32회 노원. 1번 헌법 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최저임금제죠?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2번 틀렸고요. 3번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법조문에는 헌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이 아니고 여자의 근로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근로 조건. 4번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2조 2항에 있죠. 헌법 32조 2항 후문에 있습니다. 4번 맞죠? 정답이고요. 5번 국가는 전몰 군경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부여받는다. 노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다음 2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헌법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니까 ILO 비준협약이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노동조합 규약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조합 규약은 그 노동조합 내부 통제 규범이죠. 조합원한테만 적용이 되죠. 조합원한테만 적용이 되지만 그것도 법원이 받습니다. 조합원한테만 적용이 되지만 법원은 받고요. 2번도 받고요. 3번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부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맞죠?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4번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승인되거나 뭐 제도로서 갖춰진 경우. 다음 5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쭉 넘어가서 32회 그 노동법 2 있죠? 그 50번 보겠습니다. 50번. 노동법 등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노동사법이 53년에 제정됐죠. 2번 우리나라는 91년에 ILO에 가입했다. 맞습니다. ILO에 152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3번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법은 교원노조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그 해설 한번 보세요.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이고요. 교원노조법은 99년입니다. 교원노조법이 먼저 제정됐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실제. 근데 이것도 물론 뭐 이 3번을 몰라도 1번, 2번, 4번, 5번이 맞는 지문이라는 건 알면 3번이 정답으로 고를 수 있죠. 고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각 법의 제정 연도까지 암기해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3번을 정확히 알고 맞춘 수험생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1번, 2번, 4번, 5번이 맞는 지문이니까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4번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노동 3권을 보장을 했다라고 그랬죠. 맞죠. 4번.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 이익분배 균형권이 있었죠. 근데 63년도 3공화국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요. 3번. 그래서 총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기준법 총칙입니다. 26페이지고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우리 3조의 규정이 있죠. 근로기준법 3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어떠한 경우에도 낮출 수 없나요? 낮출 수 있죠. 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거나 뭐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보다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이니까. 기억법 맞고요. 니은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우리 근기법 6조 균등대우 원칙이죠. 차별 금지 사유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국신앙. 성국신사라고 되어 있죠. 성국신사 맞고요. 디귿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우리 근기법상 8조 형법상 근기법상 8조 그 폭행 금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디귿 틀린 거죠.
1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중간 착취 금지 구조입니다. 구조. 법률에 따를 때는 가능하죠. 법률에 따를 때는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2번. 금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한번 찍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은 금기법에 다 규정이 있죠. 국제협약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없고요. 다음에 3번. 금기법상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6조 균등대우 원칙이고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균등대우 원칙 6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2번.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돈만 받으면 구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까지 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근로계약까지 체결할 필요는 없고 금품을 수령을 하면 구조 위반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거기 해설 한번 보세요. 그 2번 해설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3조고요. 4번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4조입니다. 이 3조하고 4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뭐 선언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조하고 4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선언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3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맞죠? 균등대우 원칙 6조고요. 다음 4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할 수 없다. 중간착취 배제 9조입니다. 법률에 따를 때는 가능하고요. 그 법률이 뭐 파견법, 직업안정법 이런 거죠. 5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예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0조에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5번 금기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우리 금기법 6조에서는 금기법 6조 균등대우에서는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집이나 채용은 근로조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집이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도 금기법 6조 위반은 아니죠. 근데 공식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남녀 고용평등법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때문에 모집이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1번 틀렸고요.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A부에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나 공예 직무가 아닙니다. 공민권 행사나 공예 직무는 공적인 일이죠. 뭐 투표권을 행사한달지, 뭐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소송, 당선소송, 국민투표권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공민권 행사고요. 공예 직무는 이제 법령의 규정이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조 대의원 선거 A부한 건 공예 직무가 아닌 거죠. 공예 직무가 아닙니다. 다음 3번 법률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법률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중간착취가.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면 금기법에 따라서 벌금형에 처해진다. 맞습니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6조 균등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가사 사용인한테는. 그러니까 6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벌금형도 처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5번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으면 공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0조 공민권 행사. 공민권 행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 지문에 나와 있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경우 아니면 무급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아니 맞는 거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6번 금기법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문제가 뭐죠?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잖아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건 금기법 원칙이 아니고 남녀 고용평등법 규정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읽어보세요. 금기법 구조죠.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사고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폭행을 못합니다. 3번 지문은 사고 발생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폭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 발생을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던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5조, 4조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가 틀린 겁니다. 우리 그 금기법 4조에 따르면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죠? 노동위원회 승인. 이런 규정이 없죠. 노동위원회 승인 같은 건 없고요. 권리행사나 공익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장이 없으면. 10조 단서의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거기가 틀렸고요. 그런 경우죠. 국회의원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근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8시까지 하면 퇴근 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민권 행사를 요구를 해도 퇴근 후에 가서 투표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금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3조고요. 2번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5조입니다. 5조. 이것도 처벌 규정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3조 그 위에 3조도 마찬가지고요. 3번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틀렸죠. 법률에 따를 때는 가능하잖아요. 중간장치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4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예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권리 행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죠. 우리 42조에.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8번은 뭐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9번입니다. 근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3조고요. 2번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4조입니다. 3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임금을 그 교환적 부분하고 보장적 부분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그 파업을 해도 그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보장적 부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임금은 교환적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나와 있듯이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4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5조의 규정이 있죠.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10번은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11번 볼게요. 균등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 양도의 경우 승계된 근로자들과 종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균등처우 원칙에 반한다. 맞습니까? 일단 영업양도죠.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죠? 포괄승계죠. 원칙적으로 포괄승계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가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도 승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양수회사로 그대로 똑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양도회사하고 양수회사하고 퇴직금 규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회사 근로자들보다 양도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더 근로자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같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규정이 다르면 균등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이런 영업양도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건 균등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판례 입장이. 그래서 균등처우 원칙에 반한다. 틀린 거죠. 이건 반하지 않습니다. 2번 업무 성질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 원칙에 반한다. 3번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나 근무 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두어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 원칙에 반한다. 4번 복리후생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가 허용된다. 2번하고 3번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균등대우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듯이 업무 성질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달리한다 할지, 근로 내용이나 근무 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두어 차별 정년제를 실시하는 것.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균등대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2번하고) (3번은) 틀렸고요. (4번도) 틀렸죠.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허용된다.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이죠.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이니까 차별적 처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기술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할 수 있으며 하기도 기술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이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죠.
여러분이 이제 농사 시험을 합격을 하셔서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면은 자격증 수당 같은 걸 받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그 수당을 더 받는 거죠. 이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12번 볼게요. 근기법상 균등최후 규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균등최후 규정이 적용된다. 우리 근로기준법 총칙 중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14조 주지 의무. 이것만 적용되지 않죠. 나머지는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균등대우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1번 맞죠? 1번. 2번 보세요. 남녀 차별의 경우에도 단체 협약으로만 하면 균등최후 규정 위반이 아니다.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근기법 6조에 있잖아요. 단체 협약은 근기법보다 하위 규범이죠. 단체 협약은 근기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으로 규정이 있어도 균등최후 위반이 되는 거죠. 당연히. 3번 균등최후 규정 위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얼마죠? 벌칙 규정이? 500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다음 4번 근로 형태 및 근무 성적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 균등최후 규정 위반이 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균등대우 원칙 위반이 아니죠. 5번 승진 시에도 균등최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승진도 이제 근로 조건이죠.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균등최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 13번 보시면 균등대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만 볼게요. 3번 보세요. 가사 사용인에게는 균등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렇죠?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 거죠.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외투보관 등의 방법을 취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에 위반이 되는 거죠. 강제근로의 수단,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외투보관 반환을 안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강제근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해서 근기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는 않는다. 맞죠?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근로자 개념에만 해당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2번 정답이고요. 3번 근기법상 금지되는 사용자의 폭행의 경우 폭행당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반이사 불벌죄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근기법 8조 폭행금지는 반이상 불벌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번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뿐이죠. 근데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선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선원법, 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죠. 다음 5번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어디가 틀렸죠? 유급이 틀린 거죠. 무급이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무급인데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규정이 있을 때는 유급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15번 근기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11조 1항입니다. 11조 1항. 다음 2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일용직, 비정규직 다 포함되죠. 원칙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그게 판례예요. 원래 판례 입장인데 지금은 그 해설 보세요. 2번 해설 보세요. 시행령 7조 A 제4항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데 포함을 안 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나머지 비정규직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2번 정답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형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근기법은. 근데 이 조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11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이런 영세사업장까지 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근로감독관이 이걸 모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다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명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럼 4번 근기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를 불문한다. 영리 비영리 관계없죠. 상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4번 넣어봤고요. 5번 야간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은 사업주한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는 규정,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임금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다음 16번 근기법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판례죠. 1번 지문도. 당의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기 해설 보세요. 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도 적용 대상이 된다.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표현을 기억을 해두세요. 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도 적용 대상이 된다. 우리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적용되나요? 우리 집 수리하는 게 업으로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적용 안 되는 거죠. 그게 업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조에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11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5인 이상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2조와 관련된 우리 판례가 있죠. 1인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 1인 이상만 고용을 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12조와 관련돼서 2번 틀렸고요. 3번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리, 비영리 불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사업체,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다 적용이 되죠. 다. 4번
근기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시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 포함합니다. 이게 이 판례가 있었어요. 해설 보시면 그 4번 지문 보세요.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7조의 2, 4에서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런 입법이 된 거죠. 입법이 된 겁니다. 4번 정답이죠. 4번. 다음 5번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적용 안 되죠. 5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이건 딱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 뭐 5초 걸리죠. 5초. 5초도 안 걸리죠. 이 문제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을 풀기 전에 밑에 해설 먼저 보세요.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규정. 1장 총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조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 다 적용됩니다. 14조. 주지 의무죠. 대통령령과 취업규칙. 주지 의무 14조만 기억하시면 되죠. 14조만 적용 안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2장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19조 2항, 23조 1항, 24조, 25조 우선제 고용 의무, 27조 해고 사유 서면 통지, 28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의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죠. 이것 빼고는 다 적용이 돼요. 적용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죠. 해고 예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해고 금지 기간도 적용이 되죠.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중에 해고 예고제도 적용이 되고 해고 금지 기간 적용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36조 금품청산도 적용이 되죠. 4인 이하 사업장에. 그리고 38조 임금채권 우선 변제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 안 되는 것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먼저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해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못 갑니다. 거기 나와 있죠? 28조 적용 안 된다고 했죠? 28조. 그리고 24조는 정리해고인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할 일 없잖아요. 적용 안 되는 거죠. 24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우선 재고용 의무 25조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27조 해고 사유 서면 통지도 적용 안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나머지는 다 적용이 돼요.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로조건 명시 의무 17조도 적용이 되고요. 다음에 3장 임금에서는 휴업수당만 적용이 안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휴업수당만 적용이 안 됩니다.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는 54조 휴게, 55조 1항 주휴일, 63조 특수근로자 적용 제외 이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54조, 55조, 63조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연차휴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연차휴가는 적용이 안 된다. (5장) 여성과 소년에서는 대부분 적용이 돼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3가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65조 2항 유해 위험 사업의 여성 사용 금지 규정. 70조 1항 여성 근로자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 그리고 73조 생리휴가. 이것만 적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적용되는 거죠. 그 세 가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부장 취업규칙은 다 적용 안 되죠.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작성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4인 이하 사업장에 기숙사가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겠죠. 이건 너무 가혹하죠. 재해보상까지 적용이 안 된다는 건. 그래서 재해보상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11장에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되겠죠. 근로감독관 하는 일이 뭐죠?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나 준수하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잖아요.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4인 이하 사업장이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시험 직전에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려서 직전에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8번 보세요. 근기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조건 명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해고, 예고 적용된다고 그랬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36조 금품청산이 적용이 되니까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규정한 37조도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근로자 명부 작성도 특별하게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까 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54조, 55조, 63조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적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조 근로시간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라는 거죠.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하루에 막 7시간씩 추가를 해서 15시간을 했어요. 그래도 가산임금 안 줘도 되죠. 근데 가산임금은 안 주지만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 줘야 되죠. 그건. 정답은 5번입니다. 근로시간 50조도 적용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근로시간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별로 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많이. 근로시간도 적용이 안 된다. 840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19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민권 행사 보장, 근로조건 명시, 전차금 상계 금지, 휴게 적용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차 유급휴가 적용 안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 유급휴가.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규정들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됩니다. 연차 휴가를 안 가고 일을 하면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적 부담이 있는 규정 중에 하나죠. 연차 휴가도.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20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 휴업보상은 재해보상이죠. 당연히 적용된다고 그랬죠. 아까 4인 이하 사업장에. 그리고 산전휴가. 5장 여성과 소년에서는 65조 2항, 70조 1항, 73조 생리휴가만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전휴가도 적용이 되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아까 못 한다고 그랬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적용 안 되고요.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된다라고 그랬죠. 해고 금지 기간하고. 그리고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디귿하고 미음. 다음 21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찍어보세요. 정리해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다 적용 안 되죠. 거기 1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8조. 이건 적용 제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적용이 된다. (22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쉽죠? 기역, 니은, 디귿. 연차휴가는 적용 안 되죠.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미음, 객내근로 금지. 여성과 소년에서는 아까 65조 2항, 70조 1항, 73조만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객내근로 금지도 적용이 되죠. 정답은 4번이죠. 4번. 4인 이하 사업장 기출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책에 그중에 몇 문제만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뭐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문제만 갖다 놓은 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래서 거기 아까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려면. 23번은 이게 그냥 보죠. 23번 보세요. 금기법상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미만인 근로자. 최단시간 근로자죠. 최단시간 근로자. 최단시간 근로자 및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한번 볼까요? 최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떻게 시라고 그랬죠? 퇴주연기. 연기. 이게 뭐죠? 퇴직급여, 주휴일, 연차휴가. 이건 뭐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 2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최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최단시간 근로자하고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이 뭔가? 보세요. 1번 56조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 가산임금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되잖아요. 그게 정답 아니죠. 일단 2번 55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 주휴일은 최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답이 아닌 거죠. 이것도요. 그리고 3번 연차유급휴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되죠. 정답 아니죠. 이것도요. 4번 73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5번이죠. 산전휴가. 산전휴가는 여기도 안 들어가 있죠. 퇴주연기도 아니니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산전휴가가 적용이 되잖아요. 다음에 24번 금기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4, 5번은 계속 본 거고요. 3번만 볼게요.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모아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 판례입니다. 이건. 평균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평균 5인 이상이면.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25번.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금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들이다.
이 중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려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 종속 관계가 있나 없다라는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 판례에 열댓 개가 나와 있어요. 그걸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 해설 보세요. 근데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사정을 가지고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아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원해서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이 세 가지는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 그래서 정답 5번이죠. 다음 26번, 근로자 정의가 근로기준법하고 다른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봅니다.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거기 보세요, 해설 보세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집 채용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걸 금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7번) 근기법에 규정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이죠.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택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냥 일하는 장소예요. 내가 어디서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근로자 개념이 부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재택근무자도 근로자다라는 거죠.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근기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근기법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 개념과 다를 수 있다. 맞나요? 이 표현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누군가요?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죠. 사업주. 근데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도 다 포함된 거죠. 그게 다른 거죠.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업경영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포괄적 위임. 기억하셔야 될 게. 포괄적 위임입니다. 포괄적 위임.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는 어떤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 위임이 아니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게 뭐죠?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근로자고 어떨 때는 사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외부에서 총무부장을 새로 스카우트해 왔어요. 이 총무부장을 스카우트해 왔는데
회사 사업주하고 관계에서는 근로자죠. 근데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총무부장이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근로자고 어떨 때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인데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개념 상대성 개념이 인정이 안 됩니다. 노조법에서는 한 번 근로자면 계속 근로자고요. 한 번 사용자면 사용자인 거죠. 3번 맞고요. 4번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야 되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액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47조에 도급근로자보호. 도급이나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린 거죠. 5번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도급을 주면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업체한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급인은 원래는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근데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죠.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인한테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도급인이 정하고 수급인한테 고용된 근로자들의 뭐 퇴직금도 도급인이 지급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을 근기법상 사용자로 봐서 수급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본다는 거죠. 이게 사용자 개념 확장이죠. 사용자 개념 확장. 사용자 개념 확장을 인정할 때 우리 판례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묵시적 근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을 할 때 사용자 개념 확장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번까지 봤고요. 29번하고 30번은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